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미친 기술. 2. 끝판왕 등장. 3. 한국은 미국을 무섭게 만든다. 얼마 전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의 긴급 요청으로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K9 자주포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선 K9의 현지 생산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피치제트의 세바스티안 추아크 회장은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가 폴란드 남서부 글리비체에서 생산된다며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피치제트는 글리비체에 위치한 무기 제조사인 부마르 아베디 공장의 자주포 생산을 위해 추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최근 하나디펜스의 K9는 미국 방산 시장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8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은 K9은 미국 애리조나 유마 사격장에서 운용 시범을 보이며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개발한 완전 자동화 포탑을 적용한 K9A2 모델도 선보였는데 이를 본 미군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한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랐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2016년 하나디펜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핵심 기술인 고반응화포 연구 개발에 착수해 작년에 마무리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K9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 진행된 시험 사격으로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탄과 K9, K10 호환성 통합 운영 시너지를 입증했다는 게 하나디펜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K9에 더욱더 놀랄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의 램제트 기술을 결합해 미국과 러시아의 미래형 자주포를 뛰어넘는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막강하지만 앞으로 더 막강해질 K9 자주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언제나 전장에 투입됐고 전투 결과로 포병의 성능과 효과를 늘 입증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K9도 전력화 이후 폴란드, 이집트, 인도, 핀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돼 방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내놓은 명품 자주포 K9의 성능을 더 강하게 키우는 최종판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 40km에 머무르는 K9 사거리를 초장사정 수준인 80km 이상의 포탄을 날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한 건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K9과 관련한 초장사정 화포체계 사거리 증대 기술 과제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9월 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약 496억 원을 투자해 초장사정 화포체계와 관련된 체계 통합 무장 신형탄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간 K9의 초장사정 체계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군은 1998년 전력화 이후 40km에 머무르는 K9 사거리를 장사정을 넘어 초장사정이라 부를 만한 수준으로 늘릴 계획으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80km 이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K9은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분당 9발로 높이는 장전 자동화 시스템과 원격 운용 기술을 개발 중으로 전력화 이후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지만 핵심 성능에 해당하는 사거리의 경우 개발 당시 40km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54km를 날릴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이번에 비약적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수출 시장 경쟁력과 함께 북한 등 주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ERCA 사거리 연장 대포라는 이름의 차세대 장거리 자주포 사업을 진행 중으로 ERCA는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사거리와 기동성 생존성 강화를 목표로 2024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58구경 주포를 장착했으며 신형 포탄을 사용해 유효 사거리가 최소 70km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는 본인들이 사거리 100km의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아무것도 공개된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8년 전력화된 중국의 PLZ-05 자주포는 미국과 러시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대 사거리가 53km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을 섞어 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역시 자주포와 방사포의 사거리가 6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번 K9 기술 개발 과제의 핵심은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이 됐고, 이 가운데 특히나 신형 고체연료 램제트 추진탄 개발이 크게 주목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램제트 엔진은 대기 중 산소를 흡입해 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산화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긴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추진 방식은 고체연료 램제트와 액체연료 램제트 두 가지로, 고체의 경우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로켓 추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추력을 갖기 때문에 탄의 사거리와 평균 속도를 증대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체연료 램제트 추진 방식을 155mm 포탄에 적용한 것이 램제트 추진 포탄으로, 램제트 추진 포탄에는 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데요. 액체연료 램제트를 사용할 경우 액체연료의 장기 보관에 문제가 있고, 연료 공급 장치와 밸브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램제트 추진 포탄이 추력을 얻는 원리는 공기 흡입구로 들어온 공기가 충격으로 인해 압축되면 그 과정에서 고체연료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후 고체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그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도 램제트 추진기관과 이를 활용한 램제트 추진 포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포병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거리 연장은 다양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거리가 연장되면 화력우세에 있어 적 포병보다 우수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전투 초기의 수적 열세에 있어도 조기에 화력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는 K9 사거리가 80km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램제트 포탄의 경우 최대 150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이런 이유로 K9의 사거리가 최대 15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남모사는 155mm 곡사포에서 60마일 이상 떨어진 표적에 도달하기 위해 공기흡입 램제트 추진탄을 사용한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했었는데, 그 당시 이틀은 포에서 사실상 미사일을 발사한다, 몇 포 분야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미 육군의 경우 155mm 포를 이용해 곡사포가 130km 이상 사거리를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몇몇 기술적 해결책이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국가에서 포병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로 램제트 기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한국이 2030년대에 선보일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에 적용될 전망인데요. 최근 영상으로 공개된 K9A3를 보면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녔으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최신 기술인 곰으로 바뀌어 기동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사거리가 100km 이상을 능가할 예정으로 램제트탄과 활공탄 등 기술적 개발로 기존 사거리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9A3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실제로 K9A3 3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합니다. 따라서 운영인원이 대폭 감소해 병력 소요 부담이 적어지고 적 포격으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할 위험도 낮출 수 있는데요. K9 3차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기간은 8년 안팎으로 예정돼 있으며, 사실 핵심 기술들은 이미 사전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초보다 빠르게 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핀란드가 K9 자주포 38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통화위원회는 최근 K9 핀란드 수출형 모카리 자주포 38문과 예비부품 등을 추가로 구매해달라는 1억 3,440만 유로 약 1,865억 원 규모의 국방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핀란드가 지난해 10월 K9 10문을 추가 발주하기로 한 데 이어 38문을 더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핀란드까지 최근 잇따라 K9 자주포를 주문하면서 앞으로 K9A3의 수출도 밝아질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선택지의 폭을 넓혀줘 우수한 성능을 통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때문에 군사 선진국들은 지금도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러한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미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육군지 상무기 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포병의 혁신 무기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미래 산업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미국 기업 듀폰과 엄청난 싸움을 했던 한국 기업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사연이 부각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 정부와 듀폰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끝장내려 했지만 되지 않았고 최근 엄청난 반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 모습이 드러났던 놀라운 사건, 현재 어떤 일로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듀폰과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합성 섬유 아라미드를 놓고 6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는 5mm 굵기로 2톤짜리 자동차를 들어 올릴 만큼 강도와 인장력이 뛰어나고 최근에는 전기차 소재로도 주목받는 제품입니다. 강철의 5분의 1 수준으로 가벼우면서도 6배나 강도가 높고 500도 이상에도 버틸 수 있어 방탄복이나 방열복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1973년 미국 듀폰이 처음으로 상용화한 후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국산화를 이뤄 듀폰의 아성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을 견제했던 곳은 듀폰과 미국 정부였습니다. 2006년 듀폰에서 해고됐던 미첼이라는 직원이 코오롱 측에 접근했고 그는 2007년 한국으로 찾아와 컨설턴트 분야의 지원에 채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미첼은 듀폰 측에 협력하며 FBI 및 미국 측 요원들과 짜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영업비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함정 수사를 유도했습니다. 미첼은 2008년 리치먼드 국제공항 근처 호텔에서 듀폰 전 직원으로 위장한 연방 요원과 3명의 코오롱 직원이 만나도록 주선했으며 이들은 비디오로 몰래 촬영하며 코오롱 직원이 영업비밀을 달라는 장면을 찍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오롱 직원들은 끝까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요구를 하지 않았고 FBI의 현장 체포는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듀폰은 이 호텔 미팅을 근거로 영업비밀 유출이 확실하다며 2009년 버지니아주의 코오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미첼은 2010년 4월 미국 측에 자수하며 징역 18개월의 형식적 판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일정 부분 죄를 시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 1년 후 버지니아 법원은 배심원단 판결을 기초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듀폰에 9억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초강력 제재까지 받았던 상황입니다. 당시 판결로 코오롱 구미 공장에서의 아라미드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은 4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5년 동안 미국 시장 매출액이 33억 원에 불과했는데 300배를 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죠. 실제로 1심 판결에 영향을 준 9명의 배심원단은 가정주부 및 경비원, 운동 코치 등이었고 난해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에 유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아라미드 시장은 미국 듀폰 43%, 일본 테이진이 37%로 이들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품의 가성비가 더 뛰어났고 위협을 느꼈던 상황입니다. 1심에서 듀폰이 승소했다 하여 코오롱 기술의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개발해왔고 1979년부터 아라미드 기초연구를 시작한 후 국책과제로 선정돼 카이스트와 함께 독자 기술력으로 상용화를 이룬 내용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듀폰 측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했던 것도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였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특허와 출판물 정보를 활용해 연구개발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특허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국산화를 해낸 것도 이런 연구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4년 미국 연방법원은 1심 무효와 재심 명령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듀폰과 미국 정부의 뒤끝은 계속됐고 소송 비용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연간 변호사 비용만 400억 원 정도가 들었으며 같은 규모로 충당금을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코오롱은 승소하고도 2015년 듀폰과 최종 합의해야 했습니다.
2억 7,500만 달러 약 3천억 원을 5년에 걸쳐 듀폰에 지급하기로 하고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종결에 합의했던 것입니다. 듀폰이 아라미드 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단연간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듀폰은 주요 구매자에게 80에서 100%를 자신들에게서 구입하도록 강요했으며 코오롱의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듀폰은 이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내에서만 아라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내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계획을 밝혀 환호받기도 했지만 이 또한 삼성의 환심을 사 매출을 올리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황당한 것은 반도체 전문가 등 한국인 수십 명을 채용했다는 사실이죠. 과거 자신들이 행한 일은 입을 꾹 다물고 한국 인재는 떼가려 했던 것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배상액 지급 합의 후 이를 악물고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아라미드 생산 능력을 5,000톤에서 7,500톤으로 증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듀폰이 29,000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어 차이는 컸지만 추격했던 상황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합의 후 아시아 및 유럽 지역 외 추가로 북미로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코오롱 아라미드 인기는 지속해서 높아져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습니다. 생산 가동률과 판매율 100%를 달성하며 듀폰을 경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흐름으로 5G 통신 인프라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광케이블 내부 보강제 역할을 하던 아라미드 수요가 급증했고 전기차용 타이어에도 아라미드 타이어 코드가 필수적으로 사용돼 성장 기회를 맞았던 것입니다. 아라미드가 들어간 케이블은 10만 번 구부려도 단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광케이블 시장은 연 62억 달러로 북미와 유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1위 전선업체의 아라미드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계약했던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그룹은 연 매출 14조 원대에 이르는 회사입니다. 듀폰과 미국 정부가 매우 놀랄 만한 소식이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라미드 타이어 코드 사업도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의 척추 밑뼈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탓에 타이어 내구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아라미드가 들어간 타이어 코드를 10에서 20% 정도 더 사용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폭발적인 수요에 작년 11월 구미 공장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기공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연간 생산 능력을 15,000톤으로 늘리는 것인데 듀폰 생산 능력의 50%까지 따라잡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감한 투자의 코오롱은 10년 내 최대 호실적을 냈습니다. 1차 증설 후 1,6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작년 2,500억 원까지 올라섰으며 올해는 3,000억 원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향후 5년간 4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아라미드 등 첨단 소재와 바이오 수소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라미드 등 첨단 신소재에 1조 7천억 원, 신약 개발 및 제약 바이오에 4,500억 원 등을 쓰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대급 고추장 및 뒤통수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이 통과됐던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전기차 부품업계의 매출 하락을 이끄는 내용입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매년 약 10만 대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데 국내 1만 3천 개 부품업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어 코드 등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는 코오롱 측에도 타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급하게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기술 유출을 우려해 양극재 제조기업 LNF의 미국 공장 건설을 불허한 것도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현재 니켈 비중 90%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곳은 LNF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직접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죠.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코오롱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점찍었던 바이오 산업을 차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원재료 및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생명공학 관련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명령이었죠. 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강점인 위탁 생산 CMO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작년 한국의 백신 허브 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백악관의 발표 내용 또한 스스로 뒤엎어 버린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통령을 지냈고 듀폰 사건과 KF-X 핵심 기술 제공 금지, 사드 배치 지소미아 등 굵직한 사건의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뒤통수는 KF-X 사업에서 크게 나타났고 이는 사드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KF-X 관련 14억 달러 상당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 금지를 통보했던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도 이를 핑계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